정부가 지자체의 대규모 사업 가운데 모두 23개, 24조 원 규모에 대해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김천과 거제를 잇는 남부 내륙철도와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등 대부분이 사회 간접 자본 사업들입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여부에 따라 지역마다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특히 절차대로 예비 타당성 검증을 거치게 된 수도권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 결정의 배경과 부동산 시장 등에 미칠 파장 짚어보겠습니다. 개인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서 찾아가지 않은 돈이 280억 원에 달합니다. 다음 달부터 상속받을 개인연금이 있는지 쉽게 확인하고 상속인이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아르바이트 자리를 넘겨주면서 수수료를 받는 이른바 알바 수수료가 등장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알바 구하기가 어려워지면서 생겨난 씁쓸한 신풍속도입니다. 실태 취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부가 지자체의 대규모 사업들 가운데 24조 원 규모의 23개 사업에 대해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면제 대상 대부분은 사회 간접 자본 사업들입니다. 정부는 균형 발전과 전략 산업 육성에 초점을 뒀다고 설명했습니다. 먼저 류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국가 균형 발전 프로젝트 추진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한 32개 사업 중 23개, 총 24조 1천억 원 사업에 대해 예타를 면제해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역의 중장기적 수요 창출과 국가 경쟁력 제고가 가능한 광역 교통 물류망 구축, R&D 투자 등 대규모 프로젝트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합니다. 지역전략산업 육성 차원에서 3조 6천억 원 규모의 사업이 예타 없이 추진됩니다. 전북 상용차 산업 생태계 구축과 광주 인공지능 특화단지 조성들이 포함됐습니다. 나머지 20조 5천억 원은 철도, 도로 등 사회 간접 자본 관련 사업입니다. 교통 및 물류망 구축을 위한 예타 면제 사업은 10조 9천억 원 규모인데 4조 7천억 원 규모로 수도권과 영남 내륙을 연결하는 남부 내륙철도와 평택 오송간 고속철도 복선화 사업, 충북선 철도 고속화, 제2경춘국도 등이 포함됐습니다. 대구 산업선 철도, 울산 외곽도로, 새만금공항 등 교통 인프라 구축과 관련한 사업 5조 7천억 원,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울산 산재 공공병원, 지하철 7호선 포천 연결 사업 등 총 4조 원 규모가 예타 없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한편 정부는 1조 2천억 원 규모의 제천 영월 고속도로, 문경 김천 철도 등을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했습니다. 반면 인천 송도와 경기 남양주 마석을 잇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B노선, 신분당선 수원 광교, 호매실 연장 구간은 예타 면제 대상에서 탈락했습니다. SBS CNBC 류정훈입니다. 정부가 24조 원 규모의 사업에 대해 예타 면제를 결정한 것은 경기 활성화와 함께 일자리 창출에 나서겠다는 의지 때문입니다. 경제성보다는 지역 균형 발전과 인위적인 경기 부양에 방점이 찍혔다고 볼 수 있는데 혈세 낭비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장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예타 면제 사업에는 새만금 신공항 사업이 포함됐습니다. 총 8천억 원이 투입되는데 벌써부터 중복 투자 논란이 거셉니다. 불과 차로 1시간 거리에 무안 국제공항이 위치하기 때문입니다. 잘못 운영해버리면 두 개가 다 전멸해볼 수도 있다는 기존에 있는 이용객들이 단절이 되어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공역 자체가 중복되니까 우려스럽다. 경북 김천과 경남 거제를 잇는 남부 내륙 철도 사업은 비용 편익 분석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지만 예타 면제 사업에 포함됐습니다. 이번 결정이 경제성보다는 지역 균형 발전에 무게가 실렸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이고요. 이와 같은 사업 추진으로 인해서 물론 경제 활력을 찾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가운데 시민단체들은 사업성 검토도 제대로 안 된 사업에 과도하게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역대 과거 경험을 보면 재정 누수가 발생했을 때 누구 하나 책임을 안 지고 국민들 또 지역 주민들 몫으로 돌아왔다는 거죠.
총선을 앞둔 선심성 예산 퍼주기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어 예타 면제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SBS CNBC 장가입니다. 예타 면제 대상이 발표되자 지자체들마다 희비가 엇갈렸는데요. 탈락한 지역은 왜 우리가 탈락했냐며 반발하는 분위기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도로와 KTX 등이 깔리면서 지방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정인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 발표 전 인천광역시 송도 주민들은 송도에서 출발해 서울 여의도, 서울역, 경기도 남양주를 잇는 GTX B 노선이 이번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될 것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수도권을 제외하기로 하자 지역 주민들은 실망감 속에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예비 타당성 검사가 그렇게 단순하게 끝나질 않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2년 걸리거든요. 많은 거는 3년 걸리고 지금 A 노선 같은 경우는 5년 걸렸잖아요. 그럴 바에야 예타 면제하는 게 낫지. 경기도 수원시도 성명을 통해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 사업이 탈락한 것은 명백한 수도권 역차별이라며 공식 항의했습니다. 반면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이 포함된 경기 포천시, 울산 광역시 등은 낙후된 지역 발전의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예타 면제로 인한 부동산 투기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공급이 덜한 지역들, 대전, 전라도, 광주 이런 쪽들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오늘 발표된 게 또 하나 이제 호재로 작용할 여지가 있을 것 같고요.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예타 면제 사업들이 대부분 도심 외곽에 위치하고 있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BS CNBC 정인아입니다. 네, 문재인 정부는 출범 때부터 대규모 건설을 통한 경기 부양에는 난색을 표해 왔는데요. 그만큼 이번 예타 면제 결정은 정부의 정책 기조가 달라졌음을 의미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예타 면제를 통해 무엇을 얻으려고 했을까요? 이 내용 취재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한승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기자. 네. 이번 예타 면제가 이제 24조 원 규모잖아요. 네.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번 예타 면제를 발표하기 전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 예타 면제가 얼마나 이루어졌는지를 좀 보면요. 29조 6천억 원 규모였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건까지 합치면 총 53조 7천억 원에 달하는 예타 면제가 이루어진 셈인데요. 이는 60조 원 수준이었던 이명박 정부의 예타 면제 규모에 이어서 역대 2위 수준입니다. 네, 문재인 정부는 사실 건설을 통한 경기 부양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었는데 네. 기조가 왜 바뀐 거죠?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예타 면제에 발벗고 나선 데는 이 고용 쇼크가 기폭제로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예. 지난해 7월 고용 동향을 보면 취업자 수는 고작 5천 명 늘어났는데 그쳤습니다. 이에 전국에 있는 시도지사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예타 면제를 요청하면서 예타 면제가 일자리 대책 중 하나로 떠올랐습니다. 그래도 한때는 적폐로까지 규정을 했던 이 예타 면제인데 조금 과거와는 달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정부도 그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는데요. 이 SOC 사업 외에 지역 전략 산업 육성 지원 등이 포함된 점이 이 과거와는 다른 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하지만 이 지역 전략 산업 육성 사업은 3조 6천억 원 규모로 이 나머지 20조 원 가량은 전통적인 의미의 SOC 사업인 겁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정부 주장과 달리 이번 예타 면제 사업의 상당수는 결국 예전과 같은 토목 사업 또 건설공사 사업인 겁니다. 일각에서는 세금 낭비나 또 환경 파괴 등의 논란이 일었던 4대강 사업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내뱉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경기 부양 효과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2029년까지 10여 년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 사업인 만큼 경기 부양 목적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이자 이번에 발표된 내용을 좀 보면 기대를 모았던 GTX B 노선 사업은 예타 면제 대상에서 빠졌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빠진 사업들은 진행이 안 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업이 조금 다소 늦게 천천히 진행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예. GTX B 노선 같은 경우는 연내에 이 예타 조사를 완료하기로 했고요. 신분당선 연장은 입주민 재원 분담 사업 제도를 개선해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진행되는 거죠? 네, 일단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 예타 면제 사업이 확정이 됐고요. 내일 재정사업평가자문위원회와 각 부처를 상대로 면제 결정 통보가 이루어집니다. 이어서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 등 후속 조치가 계속 착착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후 오는 6월까지 KDI가 사업 계획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마치면 착공이 가능한 상황이지만 준비 기간 등을 감안했을 때 내후년 정도는 돼야지 착공이 가능할 것이라는 게 정부의 관측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 개인연금보험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상속인이 연금을 대신 상속하게 됩니다. 그런데 상당수 상속인들이 가입 여부조차 모르거나 수령 절차가 복잡해 방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안 찾아간 돈이 280억 원에 달하는데 다음 달부터는 상속인이 쉽게 사망자의 연금을 확인하고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정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속인의 이름과 접수번호를 입력하고 조회를 클릭하자 사망한 보험가입자의 가입 내역과 상속받을 수 있는 연금 액수 등 상세한 정보들을 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보험사를 직접 방문해야 했는데 이제는 인터넷 조회만으로도 상속받을 수 있는 개인연금보험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동안 이제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보험금 중에 사각지대에 놓였다고 보여지는 그런 개인연금 관련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대폭 개선해서 앞으로 상속인이 몰라서 개인연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는 금융감독원이나 가까운 은행 또는 우체국 등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고 보험 가입자의 사망진단서와 가족관계 증명서 등의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연금 정보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3개월간 조회할 수 있으며 새롭게 바뀐 조회 서비스는 오는 2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SBS CNBC 정주환입니다.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과 범위를 결정하는 수탁자 책임전문위원회가 오늘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한진칼에 대한 주주권 행사가 찬성으로 뒤집힐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현우 기자. 네, 김현우입니다. 네, 오늘 긴급회의에서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논의를 다시 하나요? 보건복지부는 한진칼 대한항공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 행사 여부나 행사 범위는 오늘 회의의 안건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안건에 없더라도 수탁위가 주주권 행사 방안을 다시 논의하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복지부는 지난 23일 회의에서 한진칼 경영 참여에 위원 9명 중 5명이 반대했다고 발표했지만 위원 중 1명이 반대 의견을 낸 적이 없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기금위에는 한진칼 경영 참여에 찬성하는 의견이 우세한 최종 보고서가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지난번 회의와 상황이 변했습니까? 네, 지난 회의에서 경영 참여에 반대한 위원들은 국민연금이 지분 보유 목적을 경영 참여로 바꿀 경우 10% 룰 때문에 6개월 동안의 매매 차익을 반환하면서 손실을 입는다는 이유를 들었는데요. 하지만 손실 금액 자료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찬성이 힘이 실리는 상황으로 급변했습니다. 네,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 수탁위가 회의에서 적극적인 경영 참여가 우세해지는 분위기 쪽으로 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오늘 수탁위의 논의 결과는 실무평가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의 정리를 거쳐 기금위에 전달됩니다. 이 안은 기금위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국민연금이 한진칼 대한항공에 주주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한진칼 지분 10% 이상을 보유한 강성부 펀드에 힘을 실어주면 조양호 회장의 경영권에 비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SBS CNBC 김현우입니다. 한 대기업으로부터 납품 단가 갑질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하도급 업체가 1년이 지나도록 공정위 조사 결과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도급 불공정을 뿌리 뽑겠다던 공정위, 시간을 끌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공정위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소송 일정도 중단된 상태여서 피해 업체는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이광호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먼저 어찌된 상황인지 좀 짚어주시죠. 네, 지금 제가 서류를 좀 들고 나왔는데요. 이게 LG전자의 1차 하청업체인 풍산시스템이 2차 하청업체인 A사와 주고받은 서류들입니다. 원래는 뭐 300장 가까이 될 정도로 많은데 일부만 들고 나왔습니다. 서류에 뭐가 있냐면 납품을 의뢰한 메일이 우선 있고요. 그리고 납품을 받은 2차 하청업체가 보낸 견적서, 그리고 납품을 끝내고 받은 거래 명세서도 있고
마지막으로 이 풍산 시스템에서 2차 업체에 발급한 발주서도 있습니다. 예. 지금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테니 좀 크게 편집된 화면으로 보여드리면 우선 지난 2016년 12월 28일 풍산 시스템은 1월 2일까지 제품을 보내달라는 메일을 보냅니다. 닷새 뒤죠. 그리고 주문을 받은 업체는 보시는 것처럼 28일에 당일에 견적서를 보냈고요. 또 닷새 뒤인 1월 2일 납품을 완료하면서 거래 명세서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납품 전에 도착해야 하는 게 정상인 발주서는 무려 7개월이나 지난 2017년 7월 4일에 왔고 가격도 지금 53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로 깎였습니다. 네. A사 대표는 풍산 시스템이 납품을 받고 나서 대금을 깎자면서 지급을 미루는 방식으로 1년여간 총 5억 원가량을 깎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A사 대표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네. 일단 납품을 한 후에 이제 가격을 갖다가 일방적으로 주는데 이의제기를 하면 시간이 더 지연이 됩니다. 또 협력 업체들한테 이제 대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말도 안 되는 단가에 수긍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풍산 시스템 측은 이게 대금 미지급이 아니다. 그러니까 돈을 주기는 줬다라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위 조사를 기다려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공정위로 넘어간 건 언제인가요? 네, 이 A사 대표가 공정위에 사건을 신고한 건 지난해 1월입니다. 이때 공정위 산하기관인 공정거래조정원에 사건을 신고했다가 4월에 공정위로 사건이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결론이 안 났는데 11월에 공정위 담당자가 바뀐 게 문제가 됐습니다. A사 대표는 조사가 잘 진행되고 있는 줄 알았는데 11월에 새로 온 공정위 담당자로부터 처음부터 사건 조사를 다시 해야 한다는 식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전임자가 조사한 내용을 이어서 조사하면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네, 공정위는 일단 다른 사건이 좀 많이 밀려 있는 데다가 담당자가 바뀌었다면 어찌됐든 처음부터 좀 사건을 봐야 하는 측면이 있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정위가 조사를 시작한 4월부터는 아직 1년이 되지 않았는데 사건들 중에는 조사에 1년을 넘기는 사건들도 충분히 많이 있다는 게 공정위 설명입니다. 그런데 관련해서 변호사 등의 좀 취재를 해보니까요. 담합 같은 사건은 사안이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조사가 오래 걸릴 수 있어도 지금 앞서 소개해드린 갑질 같은 이 불공정 거래 관련 사건은 비교적 구도가 명확해서 물증만 확실하게 있다면 입증이 비교적 쉽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네, 공정위 사건 처리 기준이 1년인가요? 아닙니다. 그 사건 처리 기준은 공정위 내부에서 지난 2015년에 나름대로 만든 기준이 있는데 이때 정한 기준이 사건 접수 뒤 처리 기간 6개월 제한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건은 1월이 됐든 4월이 됐든 어떻게 봐도 지금 이 스스로 만든 처리 기간을 넘긴 건데 알아보니까 이 제한 기간을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담당자가 알아서 얼마나 연장할지 연장 기간을 정해서 결재만 받으면 사건 처리 기간을 늘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공정위는 이 제한 기간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내부적으로만 또 2년에 한 번씩 검토를 하는데 그것도 전수조사가 아니라 한두 개 부서만 정해서 현황을 점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침은 있지만 관리는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 시간당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오른 지 한 달이 다 돼갑니다. 현장 모습은 어떨까요? 인건비 부담이 크게 늘어난 자영업자들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려는 청년들은 치열한 경쟁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박연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학생 윤모 씨는 최근 학교 커뮤니티를 통해 독서실 아르바이트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자리를 넘겨받으면서 권리금이라는 명목으로 전임자에게 5만 원을 건네줘야 했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는 되게 꿀알바라고 해서 그 알바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돈을 줘야 알바자를 주겠다. 일종의 권리금이라고 하던데요. 올해 각 대학교 커뮤니티와 카페에 올라온 아르바이트 모집 공고는 지난해와 비교해 급격히 줄었습니다. 반대로 아르바이트 자리 찾기가 너무 힘들다는 게시글은 넘쳐납니다. 이렇게 아르바이트 구하기가 힘들다 보니 최저시급 맞춰주고 공평하게 뽑는 공공기관 아르바이트의 인기는 치솟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시가 발표한 공공기관 아르바이트 경쟁률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올해 1월 평균 경쟁률은 35대 1을 넘어 1년 전보다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최저임금이라는 정책으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기존에 있었던 입장에서 조금 달라졌기 때문에 양질의 아르바이트를 찾기가 어려워서 좀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일자리는 줄고 주 15시간 미만 쪼개기 고용 등 편법까지 등장하는 상황. 고용주와 아르바이트생 모두 최저임금 인상과 주휴수당 지급에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SBS CNBC 박연신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현장의 충격은 예상보다 큽니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 요구가 끊이지 않는 이유인데요. 정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편의점과 미용실 등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업종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하기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 알바생들 이런 사람들 급여를 많이 주고 그다음에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그렇지만은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편법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때문에 최저임금의 업종별, 규모별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주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최저임금 제도 개선에 가장 필요한 것으로 업종별 차등화가 꼽혔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사실상 불가방침을 밝힌 상황.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17일 소상공인 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 구체적인 설명 없이 현실적으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대신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을 통해 지원책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주휴수당을 미지급하기 위한 알바 쪼개기라든가 근로시간 단축, 자동화 시설을 통한 고용 감축 등 여러 가지 이런 소상공인의 대응들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근로조건에 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또 생각도 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가 현장의 절실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이제 유연화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그 업종별 차등화 정도는 한 번쯤 강하게 의지를 가지면 해석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 문제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 보니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어려워지지 않나 그렇게. 최저임금 8,350원 한 달. 차등 적용 논란은 여전히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SBS CNBC 이한나입니다. 대기업들도 큰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기본급에 비해서 상여금이나 성과급이 많은 기업들은 법을 위반할 처지에 놓여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지혜 기자입니다. 최저임금법 시행 이후 대기업들은 임금 체계를 바꾸느라 분주합니다. 신입사원 조임이 5천만 원인 현대모비스는 최저임금 위반 소지가 있다는 고용노동부 시정명령까지 받았습니다. 근로시간 단축까지 겹치면서 국내 대기업 대다수가 상여금 일부를 기본급으로 전환하거나 상여금을 정기화해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되는 임금체계 개편을 시도 중입니다. 문제는 노조가 거부하면 뾰족한 방안이 없다는 겁니다. 현대차의 경우 상여금 지급 시기를 바꾸기 위해 취업 규칙을 변경해야 하는데 동의가 필요한 노조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임금체계와 통상임금 산입 범위 등이 실타래처럼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매월 지급하겠다는데 통상임금으로 적용하지 말라고 동의를 할 수 있겠느냐는. 개정된 최저임금법에 대한 처벌 유예 시한은 오는 6월입니다. 사측과 노조의 입장차가 너무 커 시한 내 협의가 이뤄질지 미지수입니다. 임금 총액은 항상 정해져 있어요. 그 이상 못 줘요. 주는 쪽 힘들고 받는 쪽에서 적게 받은 것처럼 되니까 유리하니까 노조가 협조할 리가 없는 거죠. 정규직이라든지 연봉을 받는 사람한테 최저임금 적용되는 것 자체는 넌센스예요. 최저임금 숙제를 풀지 못할 경우 올봄 대기업의 노사 간 긴장과 대립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SBS CNBC 윤지혜입니다. 설 연휴가 이번 주말로 다가왔습니다. 고향 가는 설렘도 있지만 고속도로에서 보낼 시간을 생각하면 막막하시기도 할 텐데요. 차량 이용하시는 분들은 4일 오전만큼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김한진 기자입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시작하는 이번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 기간 전국의 예상 이동 인원은 총 4,900만여 명. 하루 평균 이동 인원은 지난해보다 1.5% 늘어난 700만여 명이고 설 당일인 5일 하루에만 890만여 명이 움직일 전망입니다. 자가용을 이용하는 중이고요. 올 때도 물론 많이 막히고 갈 때도 많이 막히고 이번 설 명절에는 안 막혔으면 좋겠어요. 고속도로의 귀성 차량은 설 전날인 다음 달 4일 오전, 집으로 돌아오는 귀경 차량은 설 당일인 5일 오후 가장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귀성길의 경우 서울에서 출발했을 때 대전은 3시간, 부산 6시간, 광주는 5시간이 걸리고
귀경길은 서울 도착 기준으로 대전 4시간 40분, 부산 8시간, 광주가 8시간 20분 걸릴 것으로 예측됩니다. 정체가 예상되는 79개 구간과 국도 12개 구간에 대한 도로 전광판과 안내 표지판 등을 통해 우회 정보를 제공하여 통 향상을 위해서 평시 운영 중인 갓길 차로 외에 추가로 임시 감속 차로를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드론을 띄워 버스 전용 차로와 갓길 차로 위반 차량을 감시하는 등 안전관리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올해도 설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은 무료로 다음 달 4일 0시부터 6일 자정까지 해당됩니다. SBS CNBC 김한진입니다. 취업 어렵다고 탓하지 말고 아세안으로 가라는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결국 사표를 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서주연 기자. 네, 서주연입니다. 네, 사표가 수리됐죠? 네, 그렇습니다. 이 논란을 일으킨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 겸 신남방 정책위원장의 사표가 수리가 됐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오후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조금 전 김현철 경제보좌관의 사의를 받아들였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하면서도 안타깝다는 심경을 밝혔다고요? 네, 김의겸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외부 일정 등을 소화한 후 김 보좌관을 만났습니다. 문 대통령은 김 보좌관이 우리 정부 초기 경제정책에 큰 틀을 잡는 데 크게 기여했고 경제보좌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며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해 너무 안타깝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문제가 됐던 발언들 구체적으로 어떤 거였죠? 네, 김 보좌관은 어제 대한상공회의소 조창간담회에서 앞으로 신남방 국가를 공략해야 한다는 취지로 한 발언이 논란이 됐습니다. 김 보좌관은 5, 60대들이 우리나라에선 할 일이 없다고 산에가고 소셜미디어에 험악한 댓글을 다는데 그러지 말고 아세안이나 인도로 가야 한다. 또 여기 앉아서 취직이 안 된다고 헬조선이라 하지 말고 아세안에 가면 해피조선이다 등의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서주연입니다. 금융위원회는 부동산 임대업 부문의 대출이 과도하게 쏠려 있다는 판단에 따라 부동산 임대업 대출이 많은 금융사에는 연간 신규 대출 취급 한도를 설정해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전체 개인 사업자 대출 증가의 상당 부분이 부동산 임대업 대출 증가 때문이라며 취급 기준이 상대적으로 느슨한 부동산 임대업 대출이 과도하게 확대되면 전체 금융 시스템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진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을 요구하는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가 인위적인 인력 구조 조정을 통한 비용 절감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KCGI가 대한항공의 우주사업 부문 등 일부 사업 정리를 제안한 것을 놓고 대한항공 일반 노조가 고용 불안 등으로 반발하자 해명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대해 내일 즉시 항고장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증선위는 조치 대상 위법 행위는 회사의 향후 재무제표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며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가 잘못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유라입니다. 추위가 물러가면 역시 미세먼지가 말썽인데요. 내일도 공기 상태가 좋지 못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한때 나쁨 단계의 농도를 보이겠고요. 중부지방은 오후에 나쁨 수준의 농도까지 치솟을 때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기까지 무척 건조합니다. 호흡기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크게 춥지 않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3도로 오늘보다 3도가량 높고요. 한낮에도 7도까지 올라 예년 수준을 5도나 크게 웃돌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크다는 점은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대다가 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중부지방 구름 많다가 저녁부터 차츰 흐려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서울과 춘천 7도, 대전 9도로 온화하겠습니다. 동해안 계속해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고 대기질도 탁하겠습니다. 낮 동안 1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 차츰 흐려지겠고 제주도는 밤부터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한낮에 광주 11도, 부산은 12도로 예상됩니다.
내일 제주도에 시작된 비와 눈은 모레 강원 영동과 남부지방으로까지 확대되겠는데요. 따라서 대기의 건조함은 잠시나마 해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금요일에는 다시 반짝 한파가 찾아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프리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